회사를 이직하기 전 한 식품회사에 다니며 그곳 차장님에게 들었던 한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거창이라 그랬나 고창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고창인 것 같습니다. 이 차장님이 대리일 때 회사 일 때문에 지방 다녀오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식품과 관련된 업종인지라 이제 가끔 지방에 있는 농가나 제조 공장 같은 데 들리시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는데 이제 고창에 있는 한 제조 공장에 급하게 볼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직접 운전을 해서 아주 멀리까지 출장을 갔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점심시간께 도착을 해서 급하게 업무 미팅을 하고 그쪽 사람들과 식사 후에 다시 복귀 준비 중이셨는데요.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한 3시에서 4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장님의 고향도 또 부모님이 사시는 곳도 그쪽에서 가까웠던 전라북도 시골인데 차장님은 생각한 거죠. 올라가면서 엄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대표님, 오늘 미팅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대리, 수고했어. 또 올라오느라 고생할 텐데 그냥 보고서는 내일 주고 오늘 곧바로 퇴근해. 그래가지고 나이스, 시간 벌었다 하고 아주 짧게나마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날은 밤부터 폭설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잠깐만 집에 들렸다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 이제 시내에서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부모님 댁에 부모님을 뵈러 갔대요. 그렇게 이제 본가에 들러서 부모님을 뵙게 됐는데 명절도 아닌데 이제 평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뵙고 하니까 서로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또 막상 가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잔뜩 대화하다가 또 누워서 과일도 먹고 TV도 보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차장님의 부모님들도 빨리 깨워가지고 이제 보내고 싶었지만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게 자고 있는 아들 모습 보니까 선뜻 깨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푹 자게 놔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창밖을 보니까 어라? 눈발이 하나 둘 이렇게 흩날리기 시작하길래 이 부모님들께서 차장님을 깨우신 겁니다. 슬슬 눈 온다. 더 쌓이기 전에 천천히 출발해. 어두워질라. 이런 곳에 눈이 쌓이면 당연히 발이 묶일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차장님은 서둘러 집을 나와 자동차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눈이 너무 빨리 쌓이고 있어서 대충 인사하고 출발을 했대요. 이제 곧 있으면 완전히 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속도를 붙여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출발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갔나?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그 뒤에서 막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누군가 손짓을 하면서 막 뛰어오더랍니다. 흡사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떠나는 버스나 아니면 택시 잡겠다고 손 흔들고 뛰어오는 사람들 있죠.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뭐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고 보니까 사람이 맞대요. 분명히 이제 차장님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맞아가지고 뭐지? 누구지? 하고 차에서 내려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그쪽으로 향했더니 한 여자더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좀 태워줄 수 없냐? 하고 묻더래요. 하여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좀 태워달라. 그냥 가는 길에 어디 되면 내리겠다. 여기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 차장님께서 그 여자도 쳐다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그럼 타세요 하고 대답을 했대요. 하지만 이 대답을 하자마자 뭔가 잘못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차장님의 시야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분명히 차장님이 지나온 길 위에는 차가 지나갔던 바퀴 자국은 그대로 나 있는데
이 차를 따라온 여자의 발자국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가능해? 뭐 바퀴 자국만 밟고 온 것도 아니고 하면서 순간 땅을 내려다보면서 발뒤꿈치 쪽을 확인했는데 본인의 발 뒤에는 선명하게 구두 자국이 나 있으니까 순간 뭐지? 하고 진짜 당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발뒤꿈치를 봤는데 발자국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짧은 순간 뭐지? 아 괜히 타라고 했나? 하고 느끼던 찰나 이 여자가 그러더래요. 눈썰미가 좋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선 정말 둥둥 뜬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옆에 있는 숲길 쪽으로 쓱 사라졌대요. 순간 정신이 반짝 들면서 현기증 나듯, 현기증 날 때 그 눈앞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가려지잖아요? 막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눈앞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깜빡이를 켜놨던 본인의 차가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차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손바닥으로 막 뺨을 때려봤는데 이게 분명히 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때부터는 심장이 막 콩쾅콩쾅 뛰더니 운전대를 잡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또 눈길이니까 속도도 못 내고 그러면서도 아 이게 또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뭐 길 가는 사람이라도 보일라 치면 막 들썩들썩 놀래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골길이랑 다 지나가고 고속도로를 올라탔다고 합니다. 서울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밝잖아요. 고속도로는 이제 마음도 진정이 됐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눈길도 해소가 되었겠다. 머리 위로 보이는 이정표를 보고서는 아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니까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막 차를 밟기 시작했대요. 80km, 90km, 100km, 110km 이렇게 세게 달려가던 중에 갑자기 분명 앞차를 들이박는 순간까지의 기억, 그리고 나서 삐 하는 이명소리, 여기까지가 차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야가 돌아오면서 딱 정신을 차리니까 이게 웬걸? 아까 여자를 보고 차를 세웠던 바로 그곳인 거예요. 심지어 아까처럼 그대로 차 밖에 서 있더랍니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제 뺨도 때려보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시간도 아까 그대로, 통증도 그대로. 진짜 그때 생각하면 홀렸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그 분명했던 기억 때문에 차 안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대요.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고 아주 잠깐이나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부모님 댁으로 가서 자고 가야 하나? 아, 서울로 출발해? 하고 잠깐의 고민을 했지만 사람이 또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까 그 여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근데 눈은 점점 더 쌓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도착하든 4시에 도착하든 어쨌든 집까지 기어라도 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 아주 천천히 밟아서 서울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까처럼 한동안 이제 시골길도 달리고 또 눈을 맞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눈길이 해소된 지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장님은 시속 8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까 그 환영 속에서 봤던 똑같은 이정표 아래에 어떤 차량 세대가 거의 완파 수준으로 사고가 나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속도 냈으면 나도 최소한 불구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미스테리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날 이제 자정쯤에 집에 도착하고 잠들기 전까지는 그 눈 속에서 봤던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출근하려고 일어났더니 어제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은 전부 기억이 나는데 희한하게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분명 여자라는 거, 여자의 얼굴을 봤다는 거, 또 어젯밤까지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났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무리 그 생김새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내가 귀신에 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침 뉴스를 틀었는데 어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요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잠이라는 영화가 뜨길래 그거 보다가 너무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한때 6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살았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건물인데 그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뭐 의류회사, 디자인회사 뭐 등등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딩 꼭대기가 원래 지어지면서부터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평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은 세를 주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할머니 혼자서 건물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집이 너무 넓어서 허허벌판이니까 너희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아라 해서 살게 된 거예요. 또 상속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형이랑 저랑은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이 일을 겪은 거는 동시에 같이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집에서 살게 되고 한 2달쯤인가 지나서 형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집이 거실 한 개에 방이 5개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각각 방을 1개씩 썼고 부모님 한 방, 할머니 한 방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아무튼 어느 날 한밤중에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거실로 나왔는데 형이 그 불 다 꺼진 거실 중앙에 서서 뭐라고 막 쭝얼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말로. 그래서 야, 너 뭐해? 하고 말을 걸자 갑자기 아무 대답도 없이 막 부모님 방문 앞에 갔다가 할머니 방문 앞에 갔다가 이렇게 거실을 한 바퀴 쫙 둘러보다가 갑자기 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답 한마디 없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어젯밤에 왜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 쭝얼거리면서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얘 목류병 같아. 어제 막 쭝얼거리면서 혼자 거실 돌아다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상 행동들을 밤마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화장실 거울 앞에 가서 혼자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멍하니 창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방으로 가, 뭐해? 했더니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로. 이제 그렇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 난 뒤에 이거 진짜 목류병이구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형이 진짜 목류병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저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잘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뭐 저는 멀쩡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수면 중 보행, 그러니까 자면서 걷는 증상 있잖아요. 이런 걸로 어디 부딪히거나 다칠까 봐서 모서리 뾰족한 물건들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한날이었는데 화장실 간다고 제가 또 밤늦게 거실로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화면도 안 나오고 있는 TV 앞에서 혼자 실실 쪼개고 있길래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 야 뭐해? 하고 말을 걸자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보고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라. 이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막 거실 걷고 말하고 할 때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막 그런 수준이었는데 아예 뭔가 대화가 되는 느낌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뭐야? 하고 보고 있는데 뭔가 조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뭐랄까? 진짜 좀 표정도 평소에 웃는 거랑 다르게 조금 이질적이었어요. 하여 제가 이거 엄마 아빠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으로 가서 엄마 아빠 깨웠습니다. 형 이상하다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데리고 나왔는데 얘 눈동자가 TV에 고정이 돼가지고는 멍하게 막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형을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아씨 베개 때문에 저 방에 못 있겠다고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나자 이제 잠기 밝은 할머니까지 나와서 지켜보는데 할머니가 문 열고 방을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형이 갑자기 에이씨 쩔망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에 핏기가 확 가시면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식은땀이 싹 맺혀오는 거예요. 진짜 땀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가족들은 식겁을 해가지고 형 주변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막 흔들고 괜찮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눈을 뜨더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형이 더 이상 목류병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엔 그게 마지막 증상이었어요. 물론 그 증상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다음에 엄마가 형 데리고 가서 병원 가서 약까지 타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목류병도 목류병인데 그때 귀신 들린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마지막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엄마가 이불 빨래 한다고 온 집안에 있는 이불이랑 베갯잎을 전부 다 벗기는 중이었는데 형 방에 있는 베갯잎을 벗기는데 그 안에 노란색 부적이 한 장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적에 연상되는 인물이 할머니 하나뿐이라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형의 목류병을 애초에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형이 그 증상을 보인 걸 처음에 알고 나서부터 뭐 인근 점집 같은 데 가서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우리 손자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부적 한 장을 지어주면서 이거 본인만 알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손자 베갯잎 안쪽에다가 넣어놔라.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귀신 쫓는 부적이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한테서 빠져나온 귀신이 이 집에 깃들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막 냉장고 뒤에랑 엄마 방 침대 밑이랑 여기저기 몰래다 부적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형의 증상이 좋아지고 나자 할머니가 집에 귀신 들지 말라고 또 무슨 벼락 맞은 나뭇가지인가 뭐 그런 걸 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 들어오는 계단 통로에 놔두고는 치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부적은 엄마한테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는 형을 목류병으로 진단을 했지만 부모님도 저도 아직도 그날 진짜 희한하긴 했다 하고 회상을 하는 게 엄마가 형의 베개 속에서 부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할머니 말고는 누구도 그걸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날 형이 갑자기 뭐 베개 때문에 방에 있기 싫다고 하고 물론 그때는 진짜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또 막 저 할망구 때문이라면서
할머니 노려보던 거 생각하면 이제 와서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아직도 니 진짜 그때 기억 하나도 안 나? 하고 물어보면 아무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SH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워낙 무서운 걸 좋아해서 들은 것도 경험한 것도 많은데 이제서야 하나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16년도 군번이고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원래 1사단은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들을 교육하고 각 예하 부대로 뿌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방 개편 때문에 신교대 자체가 해체됐지만요. 아무튼 당시 신교대도 똑같은 하나의 대대이기 때문에 신교중대, 분대장 교육중대 말고도 본부중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부중대 소속의 대대 인사개원이었고요. 아무튼 어느 부대나 그렇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식의 구전되는 계단 꼭 있는 거. 이등병 때 그때 제 인사과 사수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는데 돌격관이라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사단 신교대에는 전진돌격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말하자면 강당으로 쓰는 건물이었습니다. 입소식, 수료식, 교육 등등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할 때 쓰이는 그런 건물이었죠.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미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돌격관 외벽이 아주 새빨간색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만 유독 아주 빨간색의 벽돌로 지어져 있었죠. 그리고 사수가 들려준 괴담은 이 돌격관을 지을 때 땅속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완공 이후에 어느 날부터 핏빛으로 벽돌이 물들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등병이 생각하기에도 유치해서 당시에는 그냥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빌드업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겪은 그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대대는 이제 중2 이상의 장교들이 당직사령, 부사관들이 당직보관, 또 저와 같은 각과 개원들이 상황병으로 매일매일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저는 상황병을 보고 있었고 당직보관으로는 아주 귀여운 스타일에 밝고 일도 잘하는 데다가 병사들하고도 되게 친해서 항상 인기가 많았던 한 정훈과 여군하사님이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사령 부관 각 한 번씩 부대 내 순찰을 크게 돌거든요. 근데 이날 당직 사령은 엎어져 자느라고 제가 눈치껏 가라로 상황일지에 순찰 돈 걸로 적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관은 눈치를 좀 보다가 자기라도 돌고 와야겠다면서 순찰을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사령은 자고 있고 옆에 있던 부관까지 순찰을 나가서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저도 꾸벅꾸벅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오래 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옆을 봤는데 여전히 하사님이 없었습니다. 몇 시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이미 3시간이나 지나 있던 거예요.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시간이 안 걸리는데 뭔가 쎄한 느낌에 당직 사령님을 깨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참 자다 깨서 짜증도 나고 정신도 없던 표정의 당직 사령님도 상황을 전달받더니 심각한 표정이 돼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몇 번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순찰을 가기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도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순찰 코스를 쭉 따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사님이 안 보인다는 점만 빼면요. 그리고 마지막 순찰 장소가 바로 돌격관이었습니다. 이제 중대 컨테이너 쪽에서 돌격관 방향으로 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돌격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긴 했지만 당직 사령님도 우선은 저기 있나 보다 하면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당직 부관님이 이 돌격관 한가운데서 고개는 천장으로 향하고 눈이 완전히 풀려있는 채로 그 제식 훈련 받을 때 제자리 걸음 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바짝 들고. 굉장히 기괴한 그 모습을 보고 잠깐 굳어서 멈칫하던 당직 사령님과 저는 이내 본능적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당직 사령님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누구누구 하자, 정신 차려봐 하는데도 여전히 멍 때리면서 발은 뚜벅뚜벅 움직이고 있었고, 평소에는 잘 웃고 귀염상이던 그 하사님이 눈은 완전히 풀려있지 또 표정이나 핏기가 싹 사라진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가까이에서 옆에서 직접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분 후에 하사님은 그대로 스르르 혼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상황실 자리로 복귀한 제가 급하게 의무병이랑 앰뷸런스 운전병 깨워서 의무실로 보낸 후에 사령님이 직접 선탑으로 사단 의무대에 출발한 것까지가 제가 직접 겪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당직 사령도 당직 부관도 동반부제니까 본부중대 당직 사관님이 잠깐 지통실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뭐 별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또 오늘 본 거 따로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외에 이제 교대 시간이 돼서 당직 사령님은 그대로 퇴근하셨던 것 같고, 이제 저도 근무 취침을 하러 생활관으로 복귀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거의 잠을 못 잤죠. 그리고 그 하사님은 며칠 동안이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인사과장님이 직접 휴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휴가 후에 하사님이 복귀를 하시긴 했는데 예전처럼 밝고 친근한 모습은 보지 못했고, 이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순찰 코스에서 돌격과는 빠지게 됐고, 행보관님이 퇴근 전에 직접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가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간부도 그날 일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일을 아는 병사는 의무병, 앰뷸런스 운전병, 저 딱 셋인셈인데, 그 하사님은 정말로 뭐에 홀렸던 걸까요? 아니면 뭐 그때 제가 사수에게 듣고 올렸던 돌격관 괴담과 뭐 관련이 있는 건지 뭔지. 예전에 살던 집이 이사 처음 올 때 막 새로 지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였습니다. 14층짜리였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2단지라고 하면 아 하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1단지에 살았었고요. 1단지가 막 지어진 뒤에 이 주변엔 재개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항상 데모를 하던 때라 막 사건 사고 같은 게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 1학년을 마쳤을 무렵입니다. 1단지에서 13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구조가 도미노 블록을 세워둔 것처럼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서로를 마주보는 이런 모양이었죠. 그날도 단지 밖에서는 막 철거이 주민들의 고함 소리도 들리고 뭐 경찰차랑 응급차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이곳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죠. 함께 한참 동안 이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우리 옆집 사는 친구가 뭐 자기네 집에서 게임보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전거 타기도 슬슬 귀찮고 재미도 떨어질 때라서 모두 다 아 좋다 하면서 그 친구네 집을 향했습니다. 그 친구네 집은 당시 13층 5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4-5명이서 13층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학교에서 싸움 좀 한다는 한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 내기의 내용은 아파트 13층 난간 밖에서 매달리고 10초 동안 버티고 있으면
1,000원씩 주는 내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설마 이 녀석이 아무리 깡이 좋아도 그걸 할 수 있겠나 해서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조금 부추긴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기를 제안했던 그 친구가 되게 의기양양하게 너네 내가 못할 것 같지? 1,000원씩 준비해놔 이러고서는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야 빨리 내려와 위험해 하고 소리를 쳤지만 얘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난간 위에서 서서히 무릎을 꿇고는 팔꿈치 아랫부분으로만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서 서서히 손으로만 매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녀석이 매달리는 걸 발만 동동 구르며 보고 있던 우리는 다같이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녀석의 팔을 움켜잡고는 막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야, 왜 그래? 너네 1,000원이 그렇게 아깝냐?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제외한 우리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 녀석이 팔꿈치를 난간 밖으로 내리고 손으로 난간을 잡으려고 할 때 뭔가를 본 것 같았어요. 그 녀석 어깨 위에서 나타난 하얀 손을요. 녀석을 저 13층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것 같은 하얀 손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건너의 112동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아무 이유 없이 1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같이 그 손을 본 거라면 왠지 그 아주머니도 그 하얀 손이 밀어 떨어뜨린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때 모였던 친구들은 지금은 20살이 다 넘어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본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만큼은 그 손을 다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약간 인원수가 많아서 이제 1단지에 집을 내놓고 조금 더 넓은 2단지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가족의 이사 소식을 들으시곤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이제 다 형편 좀 폈구나 하시면서요.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이 을에 그러하듯 우리 할머니께서도 서울의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이사할 집에 흉한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흉한 것을 없애고 복만 들어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무당의 방에 들어서시는 순간 무당이 할머니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 손자는 왜 등 뒤에 그런 걸 달고 다녀? 헤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물으셨다고 하는데 무당은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안 돼. 못 돼. 지금 어떻게 하려다간 한만 깊어져.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갈 거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난 것이었죠. 하나뿐인 손자에게 귀신이 붙어있다는 소리를 무당으로부터 들으셨으니까요. 아무튼 이사하던 날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주 정성껏 조그만 가마솥에 쑥까지 넣고 밥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전도 부치시고 이것들을 집안 곳곳에 조금씩 쌓아두셨습니다. 귀신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았으면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걱정하시던 것도 우리 가족들은 웃음으로 흘러넘겼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사간 첫날은 분명히 봄이 한창일 때일 4월이었는데도 이 집안이 너무나 추웠던 겁니다. 난방기계 온도를 아무리 높여봐도 방이 따뜻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가족 모두가 두꺼운 이불을 두르고 자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집안이 적절히 따뜻했다는 겁니다. 설마 난방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집은 있을 리가 없고 또 뉴스에서 예보되는 날씨나 온도는 어제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이사 온 첫날 하루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제 와서는 그때 일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용한 새벽 시간에 어디선가 탁 혹은 툭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매우 가까이에서요. 예전부터 저는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리의 정체는 싱크대에 설거지된 접시나 그릇들이 저절로 미끄러져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저에게 싱크대에서 식기들이 부딪혀 나는 소리다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추웠던 그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도 발끝과 손끝에 스미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잠이 깨어버렸어요.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부엌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의 오른쪽 문을 열고 안쪽에서 생수를 꺼내서 입에 대려는 순간 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왼편 싱크대 쪽에서 나는 소리였기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어머니께서 설거지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물기가 아직 덜 말랐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툭! 이상했습니다. 원래 소리가 한 번 정도 나면 두 번은 잘 날 수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한 모금 물을 삼켰을 때 툭! 이때 저는 왜 그릇이 자꾸만 서로 부딪히는지 알아보려고 물을 마시면서 고개를 왼편 싱크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소리는 뭐 그릇 따위가 부딪혀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새벽, 싱크대 정면에 나 있는 조그마한 창문으로 희뿌옇게 하얀 손 하나가 손가락 하나로 창문을 툭, 툭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릴 적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네 방으로 도망치라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 손에게 등을 보인 순간 제 발목을 잡아챌까봐 고개를 고정한 채 계속 물을 부어 넣으면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그 하얀 손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하얀 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12동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이유 없이 떨어져 죽으셨고, 또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방음벽 바깥에서는 재개발 반대한다고 주민이 시위하다가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여기랑 인접한 도로에서는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의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13층 5호에 살았던 친구 있죠? 얘네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지 내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니까 이제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의 축제를 빙자해서 굿과 고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뭔가 이렇게 흉흉한 일들은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이렇게 고사와 굿을 지내기 전에 조금은 기이한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밖 최촌마을이라는 곳에서 당시 학원을 다니고 있던 어린 저는 한참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어서 학원을 빼먹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그날도 한참 동안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학원을 땡땡이 칠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터에 나가셨던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호통을 치시면서 너 빨리 학원 안 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 저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후환이 두려워서 일단 집을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학원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나와서는
막 학원 입구에서 그냥 서성거리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여기 살아? 말소리가 난 곳으로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갈색 뿔테 안경을 쓴 제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학원 다녀. 이 건물 3층이야. 이렇게 그 아이한테 대꾸를 해주고 뭔가 저는 또 학원을 가기 싫은 마음에 이제 걷는 걸 멈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돌을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공벌레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뒤통수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너 뭐 잡는 거 좋아해? 나랑 가재 잡으러 갈래? 마침 학원에 가기 싫었던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도 반가워서 그럴래? 우리 빨리 가자 하며 이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아이는 최촌마을 뒤편에 있는 산 쪽을 따라 올라가더니 성림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나서 인창초등학교 쪽의 산을 오르고 점점 더 사람의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저는 그때 처음 본 아이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아서 힘들다는 소리 하나 없이 혼자 낑낑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곤 한 1시간여를 더 넘게 따라갔을까요? 얄팍한 제 자존심은 한여름의 땡볕과 굳은 돌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신고 있던 신발이 샌들이라서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이 아이한테 짜증과 투정을 부렸습니다. 야, 어디까지 가야 가재가 있는데 너가 가재 잡으러 가자며. 이러자 그 아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조그만한 빌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지나면 57사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만 가재가 살아.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았어. 근데 가재 없기만 해봐. 하고는 다시 그 아이의 등 뒤만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걷자 정말로 산속 깊숙한 곳에 조그마한 계곡을 발견했는데 그 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작은 소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로 제 손바닥만한 가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봐, 정말이지? 이제 잡으면 돼.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또 생전 처음 보는 가재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그동안 투덜거리고 짜증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재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가재들이 정말로 재빨라서 저는 겨우겨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망한 표정을 짓자 같이 갔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너 되게 못 잡는다.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기 물을 쓰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잡아줄게. 이때 저는 이제 가재 잡을 생각에 막 좋아하라면서 그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우물은 뭔가 특이한 구조를 가졌는데 우물 벽과 땅바닥이 맞닿아 있는 곳에 뭔가 작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옷이 젖는 것에는 아랑곳도 없이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손을 구멍 안으로 넣고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 있긴 있는데 자꾸 손 밖으로 도망간다. 네가 우물 안에 들어가서 가재 좀 몰아다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가재 잡을 생각에 알았어 하고는 우물 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마치 유리를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는 듯한 아주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이때 저는 우물벽에 시야가 거의 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웃음소리를 누가 내는지 몰랐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느끼면서 우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은 정말 깊었고 땅바닥 쪽에 있던 그 네모난 구멍은 우물물이 넘쳐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내보내는 곳이었던 겁니다. 껌껌한 우물 속으로 발이 쑥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올 것만 같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미친 듯이 우물벽을 사정없이 긁었습니다. 발로도 계속해서 우물벽을 차고 이제 입이랑 코가 물 밖으로 겨우겨우 나올 때마다 숨을 내쉬면서 그 아이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야! 그러나 그 아이는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만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는데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왼발 끝에서 누군가 제 샌들을 벗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다시 한번 물 밖으로 떠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아주 깜깜한 늦은 저녁에 고속도로 중앙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깨져 있고 옷에는 진흙이 묻어 있고 온통 흠뻑 젖은 채로요. 그리고 한 손에는 가재 한 마리를 쥐고 있었고 왼발만 아무것도 안 신은 채로요. 그렇게 이제 제가 처한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동안 그렇게 중앙선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겪은 일이 모두 현실로 와닿기 시작할 때 이제 전 목 놓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젠 난데없이 차들만 쌩쌩 지나다니고 있고 또 분명히 한낮에 땡볕이었는데 지금은 깜깜한 밤이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속도로를 지나던 분 중에 우리 부모님하고 저를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모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한 11시경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부모님이 아무 말도 없이 차만 운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위에 제57사단이라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저는 너무 울어서 끄끄거리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어떤 애랑 저기 갔었다. 저기 가서 가재 잡아왔어. 봐봐. 이러면서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가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재는 아직 잘 살아 있었어요.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재를 들여다보시더니 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도 부모님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도착한 뒤에 저는 뭔가 단순히 학원 빠진 것으로 안 혼나서 약간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 부모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일이 있었던 일주일 전에 이 최촌 마을에 사는 한 아이가 가재 잡으러 갔다가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겪었던 바로 그날 최촌 마을에 살던 저희 부모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때 저를 보셨대요. 제가 학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배회하는 걸 봤는데 가재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우물에 빠져 죽었던 아이는 그날 제가 우물에서 죽지 않게 막아준 그 어떤 것이었고 또 저한테 가재를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아이는 우물로 애들을 깨워주기는 뭔가 사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